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구약 중간사 연대기 제9강 사라져가는 옛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잠깐 떠올려 보면요.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그렇죠. 요한 힐카누스 얘기를 제일 길게 했습니다. 그렇죠. 시몬 얘기 잠깐 하고 요한 힐카누스 이야기를 제일 길게 했죠. 자, 힐카누스 뭐 어떤 사람입니까? 네, 힐카누스, 요한 힐카누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 사람은 이거 한 사람, 뭘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죠? 영토를 크게 확장했던 인물입니다. 사실 시몬까지는, 물론 시몬 그 이전까지 사실 요나단까지였지만, 그러니까 시몬이 그 짝 이제 걸린 그 사람이죠. 그 이전까지는 투쟁의 시기였고, 사실상 시몬 때부터는 이제 거의 독립된 왕국 수준의 어떤 자치를 누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왕과 마찬가지였다. 이게 시몬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스모니안 왕조를 세운 인물이 이제 시몬이었고, 그의 아들이었던 요한 힐카누스가 우여곡절 끝에 왕에 올랐죠. 이게 원래는 막내 아들이었으니까 왕이 권력을 못 이어받았을 가능성이 높았겠지만, 이제 갑자기 일어난 그 반란 사건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자기 여동생의 남편이니까 여동생의 남편이지 않습니까? 매부 뭐 그렇게 되겠네요. 예. 갑자기 그 프톨레마이오스가 일으킨 그 문제 때문에 갑자기 이제 원래는 그 자리에 오르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던 요한 힐카누스가 그 자리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하스모니안 왕조의 후계자가 됩니다. 물론 이제 초기에 하스모니안 왕조가 좀 어려움을 겪었어요. 왜냐면 이제 이집트와 손잡고서 셀러코스 왕조에 대항하려다가 이게 실패하고서 처음엔 조금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때 이제 셀러코스 왕조에서 이제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이제 아주 진짜 이전에 뭐 갈라지고 뭐 한 거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아주 극심한 혼란이 왕위 계승을 두고서 권력 투쟁이 벌어집니다. 그 덕분에 남쪽에 있었던 하스모니안 왕조가 다시 독립을 되찾게 되고, 그리고 힘차게 영토를 확장하기 시작을 했죠. 이게 이제 요한 힐카누스가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열심히 영토 확장을 했고, 그리고 죽으면서 자기 아들이었던 아리스토블루스 1세에게 나라를 물려주게 되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바로 이 지점부터가 되겠습니다. 교재 49페이지. 연대는 기원전 104년부터 76년까지고요. 주요 인물은 아리스토블루스 1세, 2세가 나옵니다. 뒤에. 얀네우스, 그리고 클레오파트라 3세 정도로 우리가 좀 기억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밑에 이제 소개 부분은 읽어보셨을 줄로 알고 50페이지, 교재 50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리스토블루스 1세의 통치입니다. 기원전 104년에 요한 힐카누스가 그렇게 열심히 정복전쟁 끝내놓고, 그 영토가 정말 예전에 뭐 다윗 왕국 이상 될 정도로 아주 큰 영토를 이제 회복을 하고 나서 자기 아들에게 이제 나라를 물려주는데, 이때 자기 아들에게만 물려준 게 아니라 자기 아내에게도 권력을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아들과 아내가 공동 통치자의 자리에 오르도록 만듭니다. 이런 식의 통치 어떤 계승은 헬레니즘 여러 제국들에서 많이 나타났던 것들이죠.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나 셀레우코스 왕조에서도 이런 식의 그 왕이 그 공동 계승이 있었지요. 자, 그런데 아리스토블루스가 권력을 잡자마자 어머니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동생들이 있었는데, 이 동생들이 책에 따라서 3명이란 데도 있고 4명이란 데도 있는데, 아무튼 동생들을 다 가둡니다. 막내 동생, 안티고노스라고 불리는 자기 막내 동생은 사이가 아주 특별히 좋았나 봐요. 그래서 얘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다 가둬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네? 왜 그랬을까요? 어머니도 왜 어머니도 가두고 왜 형제들도 다 가뒀을까요? 근데 사실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요새 제 문제가 어렵지 않은데 제 질문도 어렵지 않습니다. 네. 보통 이 주변에, 이 시기에 이 주변국의 상황을 떠올려 보면 되죠. 이 주변국의 큰 나라가 프톨레마이오스랑 셀레우코스 왕조인데 그 지금 내부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극심한 그 왕위 계승을 두고서 권력 투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그 혈통을 받은 아들들이 여러 명 있었거든요. 네.
여러 명 있었잖아요. 셀레우쿠스 왕조도 그것 때문에 지지고 볶고 막 싸우기 시작했고, 프톨레마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프톨레마우스 6세와 8세 사이의 투쟁부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아리스토블루스도 내가 왕위를 안정적으로 가지려면 경쟁자가 될 만한 놈들을 다 가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형제들이겠죠. 그리고 자기와 공동 통치자로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자기 어머니도 경쟁자로 여겨졌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이제 가두어주고 나서 교재 나온 것처럼 얼마 후에 어머니가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리스토블루스가 먹을 걸 안 줘가지고 어머니가 굶어 죽었는지, 아니면은 그 감옥 속에서 그 어머니가 내가 그냥 차라리 죽고 말지 하고서 굶어 죽었는지, 뭐 그거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그런 일이 벌어지고 밖에 알려지기는 어떻게 알려졌겠습니까? 저놈이 왕위에 욕심해가지고 지 어머니까지 굶어 죽였다, 이런 식의 소문이 이제 퍼졌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리스토블루스에 대한 평판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가 살아있던 동안에. 이 아리스토블루스 하면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최초로 왕이라는 공식 명칭을 사용을 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사실상 왕이었죠. 뭐 시몬 때부터 이미 사실상 왕이었는데, 근데 그때까지는 왕이란 이름을 사용하지는 않았는데, 이 아리스토블루스가 최초로 자기에 대해서 왕이란 이름까지 취합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 보니까 앞에 나왔던 것들이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것에 대한 어떤 권력에 대한 굉장한 투쟁심, 욕심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아리스토블루스 하면은 필헬레네라는 별명이 있었다고 하죠. 필헬레네는 필리아, 사랑이란 뜻이고, 헬레네는 헬렌, 이 당시 헬렌은 그리스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니까요. 필헬레네 하면 그리스를 사랑하는 사람,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리스 문화에 아주 깊이 빠져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름도 원래는 유다였어요. 이 사람 원래 이름은 유다. 아주 히브리식 이름이죠. 근데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이거는 그리스식 이름이 아닙니까? 딱 들어봐도 그리스식 이름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그쪽에 경도되어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왕권의 어떤 권력에 대한 집착이 강했는데, 실제로 이 아리스토블루스가 통치한 건 1년밖에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아이러니한 일인 거죠. 그렇게 왕위를 붙들고서 놓지 않으려고 막 어머니도 죽이고 동생들 다 가둬놓고 했는데 겨우 왕위에 1년밖에 못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1년 동안 역시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활발하게 군사 원정을 벌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갈릴리, 거기 보이시죠? 그 북쪽, 가나안 북쪽 땅인 갈릴리와 그리고 더 북동쪽에 있는 이두레라고 불리는 그 지역.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 남쪽에는 이두메입니다. 이두메고 저 북쪽에 이두레라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새롭게 편입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새롭게 편입된 그 지역 사람들에게 강제로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유대식 율법에 따라서 살 것을 강요하게 되죠. 그런데 그랬던 아리스토블루스가 얼마 후에 병이 듭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 병이 듭니다. 그리고 병이 드니까 이제 사람들이 후계 구도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왕위를 이어야 될 것인가, 뭐 그런 걸 이제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몇 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안티고노스, 그러니까 그 아리스토블루스가 사랑했던 막내 동생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아리스토블루스를 옹호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제 약간 그 후계 구도를 놓고서, 왕에 죽은 건 아니고 죽을락말락 이제 병들어서 맨날 누워있고 하니까는 뭔가 이렇게 미묘한 이 기류가 흘렀던 것 같아요. 근데 아리스토블루스 쪽에 있는 신하들이 저 안티고노스 쪽에 붙어있는 그 신하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모함을 합니다. 저 안티고노스가 지금 군대를 몰고서 당신 지금 왕이 이렇게 누워있는 사이에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한다, 이렇게 허위 소문을 퍼뜨리고 거짓말을 계속을 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아니다 라고 했는데, 이게 사람이 이제 병 들어가지고 오래 누워있다 보면은 햇빛도 못 받고 세로토닌도 약해지고 골밀도도 떨어지고 뭐 이것저것 이제 괴롭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기분도 괜히 우울해지고, 뭐 그러니까 어느 날 들었는데 그 얘기가 아이씨 그래 그러면 걔 없애버려, 뭐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이 아주 사랑했던 그 막내 동생 안티고노스를 직접 자기가 죽여버리죠. 물론 그 직후에 얼마 안 가서 그 이야기가 거짓말이란 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엔 거의 자기도 반신반의했을 것 같아요. 계속 누워있는데 계속 귀가지고 누가 떽떽거리면서 죽여야 됩니다 막 계속 그러면은, 아마 그냥 그래 뭐 그래라면 그랬던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그래서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그 동생이 죽고 나니까
이게 굉장한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내가 그런 일을 저질렀나? 내가 그 거짓말을 듣고 내 사랑하는 동생을 죽였나? 하면서 정말 갑자기 극도로 병세가 악화되더니 죽어버립니다. 이게 기원전 103년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왕위 계승은 어떻게 해야 될까가 이제 남는데, 거기 2번 보시죠.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라 살로메입니다. 살로메. 뭐 살로메, 알렉산드라 뭐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예, 알렉산드라 살로메, 살로메 알렉산드라. 이름이 두 개죠. 살로메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알렉산드라는 그리스식 이름입니다. 예. 자, 이 아내가 이제 핵심적인 권한을 쥐게 된 거예요. 다음 왕위 계승자를 지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왕실에서 왕의 부인이었으니까, 죽은 왕의 부인이니까. 우리나라 치면 뭐 대왕 대비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대비마마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를 왕위로 계승할지를 사람들이 이제 다 그 살로메한테 와서 묻는 겁니다. 누구를 다음 왕위를 이겨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 살로메가 감옥에 갇혀 있었던 아리스토블루스의 동생들을 다 풀어줍니다. 석방시킵니다. 아이는 없었나 봐요. 예, 풀어줍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맞이었던 얀네우스, 알렉산드로스 얀네우스라는 인물을 다음 왕이자 제사장에 임명을 하고, 그리고 그와 결혼을 하게 되죠. 결혼. 이런 것도 어디서 자주 보이냐면 이집트에서 자주 보이는 얘기고 셀레우코스 왕조에서 자주 보이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 이 하스모니안 왕조가 얼마나 어떤 헬레니즘 문화에 익숙해졌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거예요. 왜냐면 구약에 훨씬 더 조금 이전에 보면 이런 역사가 없어요. 이런 문화들이 없거든요. 네. 뭐 형 죽었다고 뭐 옛날에 유목 시절에 형사 취소원 뭐 그런 거 있을 때 이상 지나고 나서는 이런 것들이 없는데, 지금 이 시기에 이제 이런 것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아주 재밌어지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왕위 계승을 마타디아스부터 한번 통치해보죠. 마타디아스 다음에 누가 이어봤습니까?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누가 이어봤습니까? 마타디아스에게 5명의 아들이 있었죠? 기억나시죠? 첫째 아들이 요한, 둘째 아들이 시몬, 셋째 아들이 유다, 넷째 아들이 엘르아살. 네, 대답 늦으실 줄 알았습니다. 마지막 아들이 요나단이죠. 마타디아스 다음에 이어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유다죠. 그 다음은 요나단, 그리고 시몬이 이제 네 번째 권력 서열을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시몬의 뒤를 이어서 요한, 힐카누스, 힐카누스. 이게 5번째 권력자죠. 힐카누스 다음에 그쵸, 아리스토블루스가 있습니다. 아리스토블루스가 6번째 통치자죠. 그리고 그 다음 통치자가 누구냐면 지금 나오는 얀네우스. 얀네우스가 이것도 형제의 계승이 되는 거죠. 물론 다른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오게 된 겁니다. 얀네우스가 이제 이어봤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역시 이 하스모니안 왕조에 야당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하시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이렇게 또 분화돼서 바리새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야당입니다.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이 하스모니안 왕조의 통치자들이 뭐 잘못하면은 득달같이 일어나가지고 달려드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딱 보니까 지금 여기 문제가 있었던 거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51페이지 그 성경 구절 빈칸 채워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한번 읽어주십시오. 자기의 뜻을 좀 이런 복을 받고 있는데요. 그 예복을 입은 그의 제자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만요, 그의 옷을 뜯지만요.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시니 마구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으라. 네, 이제 거기 보면은 레위기 21장이 대제사장과 관련된 규례들인데요. 거기 보면은 대제사장이 결혼을 할 때 누구랑 결혼할 수 있는지에 관한 조건이 거기 실려 있습니다. 근데 조건이 뭐냐면 처녀랑 결혼해라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일반 제사장들은 재혼한 여인과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딱 한 명, 대제사장만큼은 그게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재혼을 해서 이제 재혼을 하게 된 여자랑 대제사장이 결혼했을 경우 대제사장의 후계 구도에 이 뭔가 좀 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엄격하게 금지됐습니다. 일반 제사장들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 이제 상황을 보는 거죠. 얀네우스가 결혼한 살로메는 원래 누구였냐면 자기 형이었던 아리스토블루스의 부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이 살로메는 이 얀네우스랑 재혼을 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이건 이 레위기 율법 규정을 정면으로 어기는, 위반하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것에 목숨 걸고 사는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 하시딘 계열의 바리새파 사람들은 아주 들고 일어납니다. 당신은 역시 이거는 예전부터 알아봤어. 여기는 지금 가짜 대제사장이야. 이거 대제사장이 율법도 안 지키는 대제사장이 어딨냐 하면서 막 맹렬하게 이거 규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얀네우스가 이게 되게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렇다고 얀네우스가 성격이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야당을 탄압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아주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이 시기에 그 하스모니안 왕가와 바리새인들 관계가 대단히 나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탄압을 하고 잡아가지고 막 추방시키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막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이 시기에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부가 시끌시끌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순조롭게 왕위가 넘어간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게 내부가 시끄러우면 보통 통치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의 시선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일을 꾸밉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죠? 네. 우리나라도 보면 막, 예, 전에 계시던 분, 예, 국내에서 뭔 일만 생기면 맨날 해외 나가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분이 이번에도 해외 나가신다 싶으면 이제, 또 뭔 일이 터지겠구나. 뭐 다들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될 정도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동서고금 아주 오래된 통치술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관심을 밖으로 돌려야 되는 거죠. 의식이 밖으로 돌릴 게 뭐가 있느냐? 전쟁 말고 전쟁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전쟁만큼 분열된 사람들을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어떻게 누구한테 어디로 공격하느냐? 이 시기에 그 해안지방, 북쪽 해안지방에 프톨레마이스라는 이름의 도시가 건설되어 있어요. 이름도 딱 보면 그리스 계열 도시 같지 않습니까? 해안계 프톨레마이스라는 도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를 전격적으로 공략하러 나섭니다. 그러니까 이 프톨레마이스 주민들은 그리스계 사람들인데 자기들 힘으로 이걸 막을 수가 없으니까 도움을 요청합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냐면 프톨레마이오스 9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또 머리 복잡해지죠, 이제. 9세는 어디서 나오는 9세입니까? 자, 프톨레마이오스 8세가 조카를 뚫고서 왕위에 오르잖아요. 그쵸? 이 프톨레마이오스 8세. 프톨레마이오스 8세의 부인이 누굽니까? 클레오파트라? 그렇죠. 이 3세입니다. 이 3세. 이 여자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클레오파트라 3세. 프톨레마이오스 8세가 죽은 다음에 사실상 클레오파트라 3세가 이집트를 지배하게 됩니다. 프톨레마이오스 8세에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요. 한 명 마지가 프톨레마이오스 9세, 동생이 프톨레마이오스 10세였습니다.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가 가만 보니까 자기는 둘째 아들이 더 마음에 들어요. 이건 뭡니까? 뭐 이삭 리브가입니까? 네. 아무튼 자기가 보는 둘째 아들이 더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네, 딱 그 모양이죠. 엄마들은 둘째 아들을 좋아하나 봐요. 리브가도 둘째 아들을 좋아하고, 네, 그래서 네, 문제가 아주 평지풍파를 일으켰는데, 그래서 둘째를 파라오로 임명을 하고 싶은데 지금 이름을 보면은 누가 됐겠습니까? 형이 먼저 됐어요. 왜냐하면 신하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이 계승, 장자 계승이 순서를 지켜야지. 예,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생긴다. 그래가지고 억지로 어쩔 수 없이 10세, 9세를 먼저 세웁니다. 마지를 세웁니다. 근데 가만 보면 얘가 하는 짓마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러십니까? 네. 얘가 정말 왜 그러나 싶을 정도로 하는 짓마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얼마 후에 얘를 쫓아내버립니다. 어디로 쫓아내냐면 거기 51페이지 중간쯤 지도에 보이시죠? 키프로스라는 섬으로 쫓아내버립니다. 키프로스. 이게 신약성경의 구브로입니다. 네, 구브로 섬. 예, 키프로스 섬이죠. 거기로 쫓아내버리고 자기 둘째 아들, 자기가 좋아하는 둘째 아들인 프톨레마이오스 10세를 파라오로 앉힙니다. 그렇게 되니까 쫓겨났던 프톨레마이오스 9세랑 이집트의 실질적인 통치자인 클레오파트라 3세랑 관계가 안 좋겠죠, 당연히. 근데 그래서 호시탐탐 이 쫓겨났던 프톨레마이오스 9세는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힘을 길러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갈까?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프톨레마이오스 주민들이 자기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는 거죠. 아, 쟤네들을 도와주면 내가 이 섬에만 고립되어 있지 않고 저쪽으로 이제 넘어가서 내 세력을 조금 더 넓힐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 9세가 이 프톨레마이스를 도와주기 위해서 군대를 몰고 바다를 건너서 상륙을 하죠. 자, 그렇게 되니까 얀네우스는 사실 애들 국내에 그 관심 돌리려고 일단 공격 들어간 건데 저쪽에서 막 되게 이렇게 작정하고 막 이렇게 막 오니까는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금방 군대를 다시 몰아서 내려옵니다. 근데 이게 손해만은 아닌 게 프톨레마이오스 9세랑 이 얀네우스랑 사이가 안 좋아진다. 그러면 당연히 얀네우스는 이 클레오파트라 3세랑 가까워질 수 있는 고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프톨레마이오스 9세랑 관계가 안 좋아지니까 얀네우스랑 클레오파트 3세 사이에 전격적인 동맹이 맺어지게 됩니다. 왜냐면 클레오파트라는 죄가 저기 가만히 있을 것이 왜 자꾸 질질 나와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 막 이렇게 이제 경계를 시작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전화위복이 됩니다. 아무튼 얀네우스에게는 그냥 괜찮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를 믿고 남쪽이 안정되고 남쪽에서 이제 지지를 해주고 막 군대도 보내준다고 하고 막 하니까 더욱 으쌰으쌰 해가지고 활발하게 군사 원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느냐? 가다라 지방, 거기 51페이지 지도 밑에 쪽 보이시죠? 가다라 지방을 공격합니다. 여기가 이제 신약 성경에도 뒤에 나오는 이름들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에 가다라 복음서에 나오는 지명인데요. 예, 거라사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예, 거기 그 돼지 막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동네가 이 지역입니다. 거기를 정복하고 남쪽에 예전에 오래된 아주 블레셋의 도시였던 가사를 함락시키고 아예 가사를 파괴해 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에 앞서서 그 아리스토블루스 1세 왼쪽 지도랑 비교해 보시면서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왼쪽 지도에 약간 쥐 파먹은 듯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나왔던 부분들을 채워갔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이 시기에 얀네우스가 계속해서 형의 뒤를 이어서 정복 전쟁을 이어갑니다. 자, 52페이지 나온 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하스모니안 왕조가 점점점 영토를 넓히고 힘을 크게 한 데는 다분히 주변의 두 강대국이 정신없이 내부 분열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앞서서도 몇 번씩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거 앞에 설명드렸으니까 반복해서 설명드리진 않을 텐데 그 박스 한번 보시겠습니까? 52페이지 상단 박스. 이 시기에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왕위 계승 그 순서인데요. 한번 보시면 정말 복잡합니다. 프톨레마이오스 8세가 기원전 145년부터 116년까지 한 30년 동안 아주 장기 통치합니다. 30년 장기 통치면 꽤나 이제 나라가 안정됐다고 말할 수가 있을 텐데요. 바로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되냐면 프톨레마이오스 9세, 아까 말씀드린 그 마지가 왕이 됩니다. 근데 6년 동안밖에 안 되죠. 근데 그리고 이때 동시에 같이 플러스로 돼 있죠. 클레오파트라 3세와 클레오파트라 4세가 함께 이제 공동 통치자의 자리에 오릅니다. 공동 통치자가 많다라는 건 왕조 시기에서 공동 통치자가 많다라는 건 권력이 강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 시기 사실상 권력은 클레오파트라 3세에게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6년 왕하고 나서 왕위가 누구에게 돌아가냐면 프톨레마이오스 10세에게 넘어갑니다. 9세를 쫓아내버린 거죠. 그래서 10세랑 플러스 또 클레오파트라 3세 있습니다. 계속해서 클레오파트라 3세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1년밖에 안 있었어요. 1년밖에 안 있고 다시 프톨레마이오스 9세가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클레오파트라 3세가 다시 첫째 아들을 끼고서 다시 이제 파라오의 자리에 앉힌 거죠. 뭐 왕을 시켰다 맞다 막 그래요. 이번에는 2년 동안 프톨레마이오스 9세가 파라오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프톨레마이오스 10세가 기원전 107년부터 다시 그 왕위에 오르게 되죠. 프톨레마이오스 10세가 형인 9세랑 이쯤 되니까 어머니를 못 믿겠는 거예요. 10세도. 그렇잖아요. 어머니를 못 믿겠어. 형 쫓아냈다가 자기 파라오 앉혔다가 자기도 좀 별 싫은 얘기하고 막 싫은 거 하니까 자기 쫓아내고 이번엔 형 데려와서 파라오 앉히고 좀 있다가 뭐 다시 따뜻들어 또 앉히고 이게 대단히 이게 프톨레마이오스 10세가 이제 엄마를 못 믿겠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엄마를 제거해버립니다. 아주 뭐 그냥 막장 드라마가 이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 이제 사실상 이집트 지배자였던 클레오파트라 3세 얼마 동안이나 다스린 겁니까? 이거 한참 동안 다스렸던 클레오파트라 3세가 결국 아들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형이랑 화해를 결정합니다.
프톨레마이오스 9세랑 프톨레마이오스 10세 사이가 화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10세가 형의 딸이었던 베레니케, 클레오파트라 베레니케랑 결혼합니다. 이건 화해의 상징이었죠. 예, 그러니까 조카랑 이제 형의 딸하고 결혼하면서 형님 우리 싸우지 맙시다 하고서 이제 협조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프톨레마이오스 10세가 기원전 88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고 나니까 프톨레마이오스 9세가 그때까지 살아 있었어요, 형이. 그래서 다시 파라오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정말 이 형제 둘이 너 했다가 나 형 했다가 동생 했다, 형 했다가 동생 했다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되는 거죠. 그리고 프톨레마이오스 9세가 기원전 81년에 결국 이제 죽는데요. 그 뒤에 그 파라오가 누굽니까? 클레오파트라 베레니케가 파라오가 됩니다. 여자 파라오죠. 네, 이집트의 여자 파라오가 공식 즉위합니다. 이번에는 혼자서. 다음 계승체가 있기 전에 공식적으로 즉위합니다. 이런 식의 이제 이집트의 역사 가운데 여성 파라오가 몇몇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베레니케, 위에 말했던 프톨레마이오스 9세의 딸의 자격이었죠. 자,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죠. 막 이렇게 정신이 없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 북쪽의 셀레우쿠스 왕조는 안정됐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 밑에 쪽 박스 한번 보십시오. 이걸 연대를 잘 보셔야 되는데 연대가 중요합니다. 뭐 안티오코스 8세, 안티오코스 9세, 셀레우코스 6세, 안티오코스 10세, 11세 쭉 보시면 연대가 조금 이상하게 표시된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렇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로 겹칩니다. 그죠? 겹쳤다는 건 동시에 왕이 됐다는 얘기인 거고 이쪽에서 동시에 왕은 공동계승 그런 게 아니고 죽을 듯이 싸워가지고 나라가 쪼개진 상태입니다. 너는 저쪽에서 왕하고 나는 이쪽에서 왕할 거야. 이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자기들끼리 이제 그 어떤 공동 훔치자도 하고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셀레우코스 왕조 쪽에서는 전쟁을 벌입니다. 형제끼리 전쟁을 벌여가지고 영토가 쪼개지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죠. 이게 이제 53페이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기원전 121년에 어머니를 죽이고 안티오코스 8세가 단독 통치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안티오코스 8세의 형이죠. 형이 누굽니까? 셀레우코스 5세인가 그렇죠? 그 어머니가 누굽니까? 클레오파트라 테아. 이제 테아 때문에 형도 테아가 자기 큰아들 죽여버리고 둘째 아들 세웠는데 둘째 아들도 죽이려다가 되치기 당해가지고 테아가 죽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왕이 된 게 안티오코스 8세죠. 근데 안티오코스 8세에게 이거 진짜 장난 아닙니다. 자, 데메트리오스 2세랑 클레오파트라 테아랑 사이에서 첫째 아들이 셀레우코스 5세. 셀레우코스 5세. 그리고 안티오코스 8세였습니다. 근데 이게 자식이 끝난 게 아니고 여기에 동생이 또 한 명 있었는데 그게 안티오코스 9세입니다. 그래서 8세가 왕이 됐을 때 9세가 일어나가지고 형님 나한테도 좀 주십시오. 나도 한 자리 줘야죠.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불쑥 튀어나온 겁니다. 나한테 권력을 주라고. 그랬더니 싫어. 내가 이 자리를 어떻게 얻은 건데. 그래서 둘이 전쟁을 벌입니다. 형제끼리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라를 쪼개가지고 네 그럼 이만큼 다스리고 난 이만큼 할게라고 이제 쪼개지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재밌어지는 게 안티오코스 8세의 아들이었던 셀레우코스 이거 이렇게 그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아들이 정말 많고 이 아들들이 이제 사실상 마지막 왕들이 되는데요. 셀레우코스 6세가 안티오코스 9세를 죽여버립니다. 전격적으로 죽여버립니다. 예전에 이런 그림이 있으면 얘 한 명 왕 되고 얘 한 명 왕 되는데 이 시기는 그게 아니에요. 얘도 왕이고 막 서로 이제 찢어지는 그런 왕이고요. 그 셀레우코스 6세가 삼촌을 죽여버립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거 다 다스려야지. 왜 우리 아버지 나라를 삼촌이 와가지고 이거 뭐 저게 다스리겠다고 해서 죽여버립니다. 거기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죠. 안티오코스 9세의 아들이었던 안티오코스 10세가 나타나서 이번에 셀레우코스 6세를 죽여버립니다. 야, 네가 뭔데 우리 아버지를 죽이고서 네가 나라를 우리 아버지도 왕했을 수 있었는데 하면서 셀레우코스 6세를 죽여버립니다.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고 안티오코스 8세의 세 아들이 안티오코스 11세, 데메트리오스 3세, 필리포스 1세 세 명의 아들이 이번엔 쪽수로 밀고 나옵니다. 안티오코스 10세에게 야, 너 왜 우리 형 죽였냐? 가만히 있었으면 됐었는데 하면서 막 들여놔가지고 안티오코스 10세에게 대항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교재 보시면 53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기원전 92년에 수도였던 안티오크를 포위하는 데까지 성공을 하죠. 굉장한 위기에 몰린 겁니다. 그런데 포위인데 마지막에 점 찍는데 실패하고서 결국 포위를 풀고 후퇴하게 됩니다. 이때 안티오코스 11세가 죽습니다. 안티오코스 10세에게 죽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데메트리오스 3세랑 필리포스 1세가 후퇴를 합니다. 어디로 후퇴하냐면 다마스커스를 중심으로 후퇴합니다. 네. 자, 여기 예루살렘이고 여기 안티오크고 다마스커스는 여기입니다. 네.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다시 반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마스커스를 중심으로 한 작은 세력을 그건 누가 다스리냐면 데메트리오스 3세랑 필리포스 1세가 여기에서 머물게 되고 원래 수도였던 여기에서는 안티오코스 10세가 머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막 몇 조각으로 계속해서 쪼개졌다 합쳐졌다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는 도중에 다마스커스로 후퇴했던 데메트리오스 3세는 파르티아가 공격해와가지고 싸우러 나갔다가 죽어버리고 남은 필리포스 1세는 아르메니아의 왕이었던 티그라네스에게 패하면서 결국 이쪽 세력은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다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그거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네, 이거 역사책에도 여러분 역사책 이거 한 문단 나오는 책이면 정말 자세하게 나온 책입니다. 예.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이 시기에 자꾸 남쪽에서 하스모니안 왕조가 세력을 크게 펼칠 수 있었던 것은 남쪽과 북쪽에 이전에 강대한 나라가 지리멸멸 자기들끼리 막 싸우면서 정신없이 힘이 약해졌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재밌는 부분인 겁니다. 자, 그러는 동안 얀네우스에 대한 국내의 반발도 점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BC 90년경에 예루살렘에서 초막절 행사가 있었습니다. 초막절에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예, 초막절은 초막치고 이제 일주일 동안 사는 겁니다. 집 안에 머물지 않고 집 밖에 나간다고. 이거 지난 강의 때 제가 이거 초막절 한번 설명해 드렸던 것 같은데, 그렇죠? 현대 이스라엘에서도 정통파 유대인들이 초막절 아주 엄격하게 지킨다고. 예, 그런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절기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몰려듭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면 분위기가 막 웅성웅성해지고 뭔가 막 일 날 것 같고 막 그런 분위기인 거죠. 더구나 이 안네우스는 국내에서 특히 바리새파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한테 인기가 별로 없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막 몰리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사람들의 힘으로 한번 가보자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서 정면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혈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때 약 6,000명에 달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했어요. 6,000명이면 여러분 이때 인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직 고구려 세워지기도 전입니다. 네. 고구려가 그렇습니다. 엄청난 거죠. 네, 엄청난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사망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니까 내부를 굉장히 그 어떤 억누르면서 통치를 지속했던 인물이 이 얀네우스였습니다. 외부로는 조금씩 약간 영토를 확장하고 있었는데 내부 문제는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없었던 거죠. 자, 이때 하스모니안 왕조 외부에서 변수가 나타나는데 바로 나바테아 왕국이었습니다. 나바테아 왕국은 거기 지도에 보시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게 영토 경계는 아니고요. 이렇게 널리 퍼져서 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섞여서 이제 여러 사람들과 섞여 살았다는 얘기죠. 자, 이제 예전에 살던 그 유목민족들의 후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각 부족별로 이렇게 흩어져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막 살고 있었는데 이때 영웅이 등장을 해서 이 부서진 부족들을 하나로 모읍니다. 마치 그 태무진이 흩어져 있던 몽골 부족들을 하나로 합쳐가지고 제국을 세웠던 것처럼 나타났던 인물이 뭐냐면 오바이다 1세라는 인물입니다. 제위 기간 보십시오. 95년부터 87년까지 딱 이 시기죠. 딱 이 시기에 이 오바이다 1세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흩어졌던 부족들을 하나로 모읍니다. 그거 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 힘이 생기니까는 얀네우스가 쟤네가 더 커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먼저 선공을 합니다. 원래 싸움 때는 선빵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먼저 때리면 일단 한 수 먹고 들어가는 거니까. 예. 그리고 딱 공격을 했는데 웬걸? 예, 패합니다. 대패를 합니다. 대패를 하면서 동국으로 돌아오니까 이때 얀네우스의 반대파가 이때다. 왕이 전쟁 나갔다가 크게 지고 돌아왔다. 이제 힘 빠졌다. 이 레임덕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반대파들이 크게 일어나가지고 내전이 벌어집니다.
약 6년 동안 내전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얀네우스파, 왕 지지한 사람들 사이에 내전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내전이 여러분, 내전이 6년 동안 벌어졌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이거 이면을 보면 어느 쪽도 완전히 우월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힘이. 한쪽이 한쪽을 압도해야 하는데 전쟁이 6년을 간다라는 건 양쪽 세력이 거의 비등비등하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 상황을 타개하려면 외부의 개입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전격적으로 북쪽에 그 데메트리우스 3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와가지고 우리 좀 도와서 저 얀네우스를 쫓아주십시오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데메트리우스 3세는 이걸 기회로 남쪽으로 세력을 확대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기꺼이 군대를 몰고서 도우러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군대를 몰고 내려오니까 이번엔 누가 불리해집니까? 얀네우스에서 불리해집니다. 싸움을 하면 할수록 점점점 얀네우스 쪽의 패색이 점점점 짙어져 갑니다. 근데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갑자기 생각이 바뀝니다. 야, 이러다가 우리 겨우 독립을 되찾았는데 데메트리우스가 우리나라 그냥 다 먹어버리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불안감이 갑자기 들었대요. 그래서 데메트리우스 불러왔더니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제 그만 가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뭡니까?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면 뭡니까? 안 간다고 하죠, 당연히. 안 간다고 하죠. 그랬더니 바리새파 사람들이 얀네우스랑 일단 휴전하고 우리 먼저 데메트리우스를 쫓아내십시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얀네우스랑 바리새파가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 데메트리우스랑 싸우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 마치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중국의 국공합작처럼 국민당하고 공산당하고 이렇게 힘을 모아가지고 일단 일본 쫓아내자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들이 여기서 이제 그런 비슷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그 데메트리우스랑 싸워가지고 데메트리우스는 모아가지고 오라고 해서 왔는데 좀 때리다 보니까 이제 가라고 그러고 안 간다 그러니까 저기서 막 돌 던지고 막 그러니까는 에이씨 하고서 이제 알 수 없이 돌아가게 되는 거죠. 데메트리우스 완전 캐릭터가 불쌍한 캐릭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위에서 설명드렸던 파르티아의 이제 포로로 이제 끝나게 돼. 그렇게 이제 아주 캐릭터가 좀 그렇습니다. 이 캐릭터가. 자, 아무튼 그렇게 이제 내부에서 이제 그렇게 겨우 뭔가 데메트리우스를 쫓아내고 아무튼 힘을 합쳐가지고 막 싸웠는데 갑자기 이제 쫓아났으니까 우리 다시 싸우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분위기는 그냥 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내부가 이렇게 불안한 상황으로 그냥 봉합되는 어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자 나바테아 왕국에서 다시 힘을 뻗치게 된 거죠. 이번에 정말 아주 유명한 영웅입니다. 영웅이라는 표시 제가 많이 안 하는데 하리타트 3세라는 영웅이 나타납니다. 재위 기간도 약 25년가량 굉장히 길게 통치하죠. 그래서 모든 나바테인들을 남김없이 다 통일하고 나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12세를 죽입니다. 12세는 누구냐면 여기 한 명 더 있습니다. 아들을 많이 낳았어요. 안티오코스 8세가. 안티오스 12세가 있었는데 올라가서 안티오코스 12세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길르앗이라고 하면 길앗 지방 하면 혹시 요단 동편 북부 지역을 말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길앗이라고 하는데 조금 넓은 의미의 길앗이면 조금 더 넓은 데까지 이제 말하는 여기 이제 길르앗 지역입니다. 요단 동편 땅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북쪽으로는 길르앗 지역,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집트 국경까지. 굉장히 넓은 영토를 이제 이 시기에 이제 확장하게 되죠. 그리고 유대까지 공격해서 얀네우스에게 패배를 안기기까지 합니다. 얀네우스가 이거를 쫓아내려고 겨우겨우 이 그 배상금도 바치면서 겨우 평화협정을 맺어가지고 이것을 간신히 넘기게 되죠. 자, 그렇게 이제 그 에스모니안 왕조 내부가 내전과 막 침략과 막 이런 걸로 막 복잡한 시기가 한동안 오랫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들을 겨우겨우 좀 정리된 것이 BC 83년경입니다. 얀네우스가 드디어 이제 내부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됐다 싶으니까 다시 이제 밖으로 눈을 돌려서 데카폴리스라고 불리던 헬라풍도, 데카폴리스는 이 길앗 지역이 북쪽 지역의 땅입니다. 이 데카폴리스가 복음서에 나오는 데가볼리 그 지역이죠. 데카 하면은 열이란 뜻이고 그리스어로, 폴리스는 도시란 뜻이죠.
그러니까 데카폴리스 하면 10개의 도시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그리스식 도시들이 이 지역에 산발적으로 흩어지게 한 이 길라 지역에 10개 정도 있었는데 그 지역을 가리켜서 데가볼리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기를 다 공략하고 유대교를 역시 강요하고 할례를 강요하고 막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이제 요새들을 설치하게 되죠. 그러니까 얀네우스의 통치하면은 뭐가 떠오릅니까? 뭐가 떠오르십니까?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얀네우스의 통치는 극심한 강압적 통치로 내부가 아주 불안했던 시기. 그러면서도 조금씩 세력은 넓혔지만 어떤 그런 시기, 넓혔던 그런 시기가 이 얀네우스의 통치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원전 76년 얀네우스는 요단강 동편에 라가바라는 요새를 점령하기 위해서 출정했다가 병사하고 맙니다. 그래서 죽으면서 자기 아내 누굽니까? 살로메에게 유언을 남긴대요.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화해해. 그러고서 죽었대요. 자기가 하지. 그렇죠. 남편들이 꼭 자기 못하는 것은 부인한테 미룹니다. 보고 좀 하라고 막 이렇게. 그렇죠. 네, 꼭 그렇습니다. 네. 자기가 할 줄 알면 자기가 그거 해야 되는 건 줄 알면 자기가 하면 되는데, 근데 사실상 그 이전에 너무 오랫동안 그 분열이 심했고 감정이 상할 대로 상했고 뭐 상대방을 죽이려고 전쟁까지 벌인 사이였기 때문에 사실상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서 분위기를 조금 이거 바꾸지 않으면 이 왕조 자체가 존립이 위태로워지겠다라는 어떤 위기의식을 느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유언을 남기고 결국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자, 이 시기 주요 세계사 연표 한번 보시죠. 자, 103년 아리스토블루스 사망하고요. 93년에 로마 아르메니아 전쟁이 벌어집니다. 로마가 왜 아르메니아는 소아시아 북쪽에 있었던 나라거든요. 예. 소아시아 북쪽 쪽에 있었던 이제 나라거든요. 아르메니아인데 이 시기에 아르메니아에 또 영웅이 한 명 나타납니다. 이 시기에 영웅의 시대입니다. 영웅이 나타나가지고 이 소아시아 거의 전체를 세력에 넣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셀레우코스 왕조를 압박하고 소아시아 쪽 공격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세력이 넓혀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소아시아 쪽에 로마의 동맹국들이 도마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얘네가 더욱 더 힘이 커지는 것을 냅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전격적으로 아르메니아를 공격합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네, 로마가 이겼습니다. 이 시기 로마는 거의 지지 않는 나라가 됩니다. 한동안 계속 그런 상황이 이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파르티아랑 싸우면서 패하게 되는데요. 그 이전까지는 거의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었던 나라가 이 로마가 되겠습니다. 자, 기원전 89년 로마가 모든 이탈리아인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합니다. 이제까지 로마 시민권은 로마시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외부 그 동맹시 중에 유력한 귀족들 뭐 그런 힘 있는 사람들한테 선별적으로 부여해 주는 것이 로마 시민권이었는데 이 시기가 되면 이탈리아 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장화 모양으로 생긴 이탈리아 반도에 사는 모든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로써 이 반도 전체가 이제 좀 더 강력하게 하나의 어떤 의식을 갖게 되는 그런 일이 바로 이 로마 89년에 있었던, 그러니까 힘이 굉장히 이제 세력이 크게 커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81년 로마의 술라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종신 독재관에 취임을 합니다. 이 독재관이라는 직책은 임시 직책이고요. 상설된 직책은 아닙니다. 원래 독재관은 뭔가 국가가 기존의 정상적인 체제로 위기를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위기를 맞았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사람에게 대권, 전권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단 임기가 그래서 6개월입니다. 딱 6개월로 제한되는 거. 6개월 지나면 다시 그냥 일반인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제도가 예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이 시기 이 독재관은 왜 임명이 됐냐면 지난 시간 기억나십니까? 귀족들하고 평민들 사이에 아주 극심한 대립이 벌어졌다라고 했었잖아요. 로마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냈던 인물이 이 술라라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타나서 술라가 아주 공포정치로 유명한 인물이거든요. 이 사람이. 막 그냥 반대파 다 죽여버리고 숙청해버리고 끝까지 쫓아가서 없애버리고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요. 근데 보시면 일단 종신독재관에 취임을 합니다. 원래는 6개월만 해야 되는데 그 정도로 강력해가지고 6개월만 해야 되는데 나는 이거 죽을 때까지 하겠다고 종신독재관에 스스로 취임하게 됩니다. 우리 얼마 안 가서 이제 술라가 죽죠. 로마 역사상 종신독재관에 취임했던 인물이 2명이 있는데요. 한 명이 술라고 다른 한 명이 누구냐면 카이사르입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우리가 흔히 시저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이 종신 독자관에 취임하고 나서 얼마 안 가서 암살당해 죽죠. 예, 바로 그 인물이 이 사람입니다. 76년에 이 안네우스가 사망합니다. 이 시기 이제 동양 쪽을 살펴보면 왜 일본이죠. 카이카 천황 또는 뭐 가이카 천황이라고 불리는 인물인데 일본의 9대 천황이라고 불리는 인물인데 이 사람이 실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사실상 불분명합니다. 예. 앞서서 2대부터 뭐 9대까지는 거의 뭐 기록도 거의 남아있지 않은 그런 시대입니까? 그런데 이걸 무슨 말이냐면 이제 비로소 일본도 역사 시대에 접어들게 되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예. 지금 우리가 배운 역사는 뭔데 지금까지 막 이렇게 하는데 일본이 섬나라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늦게 됐죠. 그래서 이 시기에 비로소 이제 일본이 이제 역사 기록을 갖게 되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 거고 그 이전까지는 선사 시대입니다. 일본. 예. 뭐 야요이 문명 하면서 뭐 그런 거 유물밖에 남아있지 않은 그런 시대였던 거죠. 일본이 이제 그런 시대로 보내고요. 91년에 중국에서 사마천이 사기를 완성합니다. 이게 동양에서 가장 유명한 역사서죠. 사기. 85년에 흉노가 왕위 계승권을 두고서 분열됩니다. 그리고 80년에 한나라의 전쟁에 패한 흉노가 서쪽으로 이주하게 되는데요. 학자들은 이게 고조선이 멸망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조선과 이 흉노 쪽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었는데 그 앞서서 고조선이 멸망하면서 흉노를 측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세력이 없어져 버리게 되니까 한나라가 흉노를 이제 드디어 밀어낼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우리나라 쪽 역사 살펴보면 기원전 75년에 현토군이 이제 물러나 쫓겨납니다. 원래 현토군이 한반도 북부 쪽에 있었던 그 한 사군 중에 하나였는데 고조선 멸망하고 나서 한나라가 세웠던 한 사군 중 하나였는데 이 시기 그게 훨씬 더 북쪽으로 중국 쪽으로 내륙으로 쭉 후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어떤 한민족들 우리 조상들이 쫓아내버린 거죠. 투쟁을 해가지고 싸워가지고 이겨서 현토군을 한나라가 세운 이 영역을 북쪽으로 쫓아내버린 그런 사건이 이제 이 시기쯤 됩니다. 그리고 다음 과 맨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드디어 고구려백제 신라가 이제 건국되게 됩니다. 예, 이제 그 시대가 이제 이어지게 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